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샘 혼지음, 이상원 옮김, 갈매나무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꼭 나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끊임없이 남에게 맞춰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겁쟁이나 싸움꾼이 되지 않고 나의 품위와 자존감을 지키며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남이 우리를 분노하게, 슬프게 혹은 좌절하게 만들도록 방치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를 파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파괴하지 못하게만 하면 됩니다. 이 책은 아직 그 길을 가지 못해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단단한 대화법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참아야 해.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져 라고 말할 테지만 그건 틀린 얘기였습니다. 나는 분명히 마음이 상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상처가 아물 것이라 수동적으로 기대하며 상대의 부당한 행동을 견뎌냅니다. 모욕을 당하더라도 어떻게든 잊으려고 애쓰며 괜찮아, 신경 쓰지 않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괜찮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하고 싫어해야 합니다. 악질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절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우리는 결국 그 상황을 참아 넘기고 맙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면 온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소 위쪽에만 앉으려는 사람을 다루는 법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올라갈 때도 또 내려갈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 오르내림이 양쪽에서 공평하게 일어난다면 그 관계는 후회적 보상을 줍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의 기대에 민감하고 상대에게 기꺼이 맞출 의지가 있다면 또한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관계에 대해 양쪽이 비슷하게 의견을 낸다면 이는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악질적인 사람들은 권력 균형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이 권력을 독점하여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은 받고 받고 또 받는 동안 상대는 주고 주고 또 줘야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요구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시소의 위쪽에 앉으려고만 합니다. 요구는 우리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시소 위쪽에 앉는 것은 지배하기 위함입니다. 대화를 독점하면서 주의 집중을 요구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르기를 요구하는 것, 조금이라도 반박하면 교묘하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 등이 이들의 전형적인 요구 패턴입니다. 또한 자네 같은 사람을 고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네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와 같은 말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좌절시키는 것이 시소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행동의 또 다른 이해입니다. 공격적인 행동, 조종하려는 술수는 모두 우리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지배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한쪽이 늘 운전석에 앉는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야 합니다. 양쪽 모두의 권리와 요구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악질적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는 자기 권력으로 우리를 내리누르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악질적인 사람이 상황을 지배하려 들 때 당당한 태도로
공정함을 요구하겠다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명료하게 규칙을 선언해야 합니다. 악질적인 사람에게 대항할 자신감을 가지려면 명료함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란은 몸을 굳게 만들기 때문에요.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불확실하다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아무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악질적인 사람들은 바로 그 불확실한 상태에 기대 원하는 바를 얻어냅니다. 반면 명료함은 확신을 낳고 확신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신한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명료와 선언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 내용을 믿어야 합니다. 어디서든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지갑에도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면 다시 읽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명료하게 알면 알수록 못된 사람에게 시달리고 굴복할 위험은 줄어듭니다. 명료와 선언. 건강한 관계란 나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자유를 누리는 관계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나는 인간이 선하고 좋은 존재임을 믿으며 그 믿음이 틀렸다고 증명될 때까지는 이 생각을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내 선한 의도를 이용하려 들지 않는 한 나는 친절과 공감을 베풀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상대가 게임의 규칙을 거부한다는 점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늘 윈윈할 해결책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상대가 상식선을 넘어설 경우 명확히 지적하고 항의하는 것이 내 책임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침묵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문제를 영속화시킬 뿐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상대가 나에게 부당하게 압박을 가한다면 반격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몸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걸음으로써 악질적인 사람에게 약하게 보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한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권리와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간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늘 내 책임은 무엇일까라고 자문함으로써 악질적인 사람의 부당한 대우에 혹시 스스로 기여한 바는 없는지 살피리라 분명히 선언한다. 미리 경계를 명확히 해둠으로써 사람들이 선을 넘지 않게 하리라 분명히 선언한다. 더 이상은 남에게만 맞춰주지 않으리라 분명히 선언한다. 언어폭력을 수동적으로 당하지만은 않겠다고 이로써 사랑하는 이에게 역할 모델이 되겠다고 분명히 선언한다. 자발적으로 희생양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하여 나를 계속 통제하거나 소유하려 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끝내리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 칼날처럼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말들을 하지도 듣지도 않으리라 분명히 선언한다. 삶은 십자가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 내 귀한 삶을 못된 사람이 망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내 책임이라는 것, 따라서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리라 분명히 선언한다. 자신을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한다. 또한 악질적인 사람들을 물리치려면 자신감을 몸으로 분출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악질적인 사람들은 특히 원초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자기가 권력 사다리의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부터 재빨리 판단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은 커다란 사다리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권력의 위계 관계에서 높거나 낮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악질적인 사람들은 단 몇 초 만에 우리의 몸짓 언어를 읽습니다. 자기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저하는 기색이 보이면 바로 덤벼듭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신호를 보내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당당한 자세가 싸움까지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는 우리가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있고 누구도 섣불리 건드릴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용기와 자신감부터 가져야 합니다. 속마음은 아직 그렇지 않더라도 겉으로 용감하게 행동하는 일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과 느낌을 몸으로 드러내곤 합니다. 그래서 자세에 신경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힘 있는 모습을 내보이면 됩니다. 본래의 나약하고 주저하는 모습 대신에 말입니다. 몸이 뇌에게 어떻게 느끼라고 지시하는 대신 뇌가 몸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자신 있는 자세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기, 뺨 부풀리기, 얼굴을 정면으로 두기, 눈 크게 뜨기, 정면을 바라보기, 어깨 뒤로 당기기, 가슴 활짝 펴기, 언제든 일어설 수 있도록 두 다리를 약간 벌리기, 두 다리로 똑바로 서기, 단호하게 걷기, 곧은 자세로 앉기, 상체 앞으로 당기기, 앞으로 걸어 나가기. 이렇게 강하고 자신 있는 자세를 취하면 되는데요. 거울 앞에 서서 권위를 뿜어내는 자세를 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똑바로 서서 어깨를 당기고 머리를 들 때 얼마나 더 자신 있어 보이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면 고개를 숙이고 어깨와 가슴을 수그리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만만하게 보이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는 용기가 나지 않더라도 용기 있는 자세를 취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는 자신감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한테는 위험 부담도 보상으로 바뀝니다. 우리를 흘낏 바라본 못된 사람은 이 사람은 안 되겠어. 다루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 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의적인 농담에 격조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악의적인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비열한 말을 내뱉은 뒤 농담이었어 라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듯 위장하지만 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말들입니다. 여기다 대고 난 상처받았어 라고 항의하면 짐짓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뭘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그냥 해본 소리라니까? 라고 답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짓궂은 놀림은 사실 농담이나 그냥 해본 소리라는 말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의도적이고 비열한 농담은 마음의 평화를 깨고 분노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짓궂은 놀림이 일상적인 소통의 방법으로 악의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못된 사람들은 흔히 이를 공격의 무기로 삼습니다. 공격적인 말을 던진 뒤 그 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술책입니다. 상대의 분노를 자극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행동입니다. 자신의 분노나 질투를 분출하기 위해 상대를 희생양으로 삼는 교활한 농간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먼저 무덤덤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던져도 별 반응이 없는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농담을 하는 사람은 상대가 말을 더듬는다거나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울음을 터뜨린다거나 하는 격한 반응을 기대하기 때문에요. 이런 반응은 곧 비열한 독설가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둔감한 듯 행동해야 합니다.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악의적인 농담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장난을 치는지 단단히 작정하고 덤비는 것인지 알아내려면 얼굴 표정을 살펴야 합니다. 악의적인 눈빛을 번뜩인다면 이는 의도적인 괴롭힘입니다. 반면 눈을 반짝거리고 있다면 청소년 시절의 장난기가 다시 발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질적인 사람은 놀리는 말을 던져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의 관심을 끌고 대화에 참여시키려는 의도로 짓궂은 놀림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소 유치한 방법이기는 해도 무시당하기보다는 어떤 반응이든 얻어낼 확률이 크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상대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해 응수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사용하는 수법을 이쪽에서도 사용하면 저절로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상대를 웃음거리로 삼으면 상대는 더 이상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지 못합니다. 오, 놀리기 대장이 오셨군. 자, 한 방 날려봐. 오늘은 뭘 준비했는지 보자고.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보다는 상대가 뭐라고 말하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됩니다. 놀림의 놀림으로 대처함으로써 상대가 아닌 우리가 상황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수적 우세 확보하기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상대가 우리를 놀리거나 괴롭히는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깔아 뭉개는 것으로 자기 지위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은 괴롭히는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또 시작했군. 우리를 좀 놀려 먹고 싶은 모양이야. 그러면 어느덧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무리를 이루어 상대와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수적으로 밀리게 된 상대는 슬금슬금 물러서거나 입을 다물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요. 상대는 우리를 자극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이런 건 정말 따분해 라는 태도를 취한다면 상대는 자신의 목표와 정반대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딴청을 피우며 말해보는 것인데요. 또 시작이네. 지난번에도 제대로 먹히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뭘 생각해 왔나? 짜증 섞인 예민한 반응이 아니라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식의 심드렁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유를 묻는 것인데요. 난 머리 염색한 것 아니라니까 혹은 제발 그쯤하고 그만둬라고 반박하는 순간 상대는 승리감에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방어적으로 나가는 대신 핵심을 찌르는 식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왜 이러는 거지? 남의 기분을 망치면 기분이 좋은가 보지? 그런 유치한 즐거움밖에 모르나 봐. 상대의 속내를 밝히며 평가하면 상대도 손을 들어버릴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오히려 더 과장하는 것입니다. 짓궂은 놀림을 유머로 대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즉각 동의한 후 내용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른다고 비아냥대면 이렇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 누가 나더러 어떤 컴퓨터를 쓰느냐고 물으면 난 베이지색 컴퓨터를 쓴다고 대답하거든. 언어적 공격에 맞서기보다 함께 흘러가는 쪽을 택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뒤탈 없이 화내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모리세 시게토모 지음, 이지연 옮김, RH 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분노를 날려버리고 활력을 되찾는 42가지 법칙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화를 내야 할지 참아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에겐 분명 화가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는 화법이 있습니다. 10인십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이는 당연한 일이기에 이 세상은 다양한 것이 서로 어우러져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라며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면 반드시 화를 초래하거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나는 틀리다라는 생각은 자기 부정, 자기 상실로 치달을 수 있으니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과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의견 등이 다를 때 어떻게 하면 화내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자신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군요. 이 말은 상대방을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인정할 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고 싶지 않다 또는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벽을 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우위성을 과시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상대방과 대등해지려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경의를 표하고 인정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디귿을 디귿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변화가 찾아옵니다. 옛말에 아 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 하나 차이로 서로 오해하거나 화가 나서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 예가 바로 틀리다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로 다툼이나 소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르다가 틀리다가 되면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은 틀리다가 되면 상대방을 고치고 바꾸고 싶고 상대방이 바뀌지 않으면 화가 나서 결국 다툼으로 번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를 다르다라고 바라보면 상대방의 방식도 나름 옳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내 화는 사그라집니다. 틀린 것을 고친다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자라고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싸우지 않는다라고 다 이릅니다. 부자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부유한 사람은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몰아세우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인과응보입니다. 자신이 남에게 베푼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일단 자신이 먼저 타인에게 행복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부유해지고 싶다면 일단 자신이 먼저 타인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다만 행복도 금전적인 부유함도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만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설령 돌아온다고 해도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양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인과응보를 숙지하고 행동합니다. 싫은 사람에게 쓰는 시간은 아깝습니다. 타인에 대한 험담, 소위 말하는 뒷담화는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행동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행동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일은 하기 싫어도 완수하면 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싫은 사람은 머리 아프게 생각해봤자 돈은커녕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해서 잠이 안 온다라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때 상대방은 오히려 새근새근
잠만 잘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밥알조차 목구멍으로 잘 안 넘어간다라며 자신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때 상대방은 맛있는 음식을 기분 좋게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놀아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사고의 전환으로 소중한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자신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소실적 분노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사라지거나 소중한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거나 애인과 이별했을 때 생기는 분노입니다. 사라진 물건의 가치나 존재가 크면 클수록 그로 인한 슬픔과 분노의 감정은 더욱 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픈 어미가 현자인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되돌릴 수 있는 약을, 제발 그 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신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어미의 간청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렇다면 양귀비 씨앗을 찾아오거라. 단 조건이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 마당에 핀 양귀비의 씨앗이어야 한다. 이에 어미는 여러 집을 돌며 마당에 양귀비가 피어 있는지 가족 중에 누군가 죽은 사람은 없는지 묻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양귀비가 피어 있는 집을 애써 찾았어도 지난달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작년에 자식을 잃었습니다. 라며 가족 중 누군가를 떠나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수십 채를 돌던 어느 날 어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과 분노는 나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구나. 모두가 저마다 각자의 슬픔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날 이후 어미는 자식을 볕이 잘 드는 곳에 묻고 부처님을 찾아가 저와 같은 슬픔과 분노, 고통을 가진 부모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라며 출가했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잃어버리고 나서 소중함을 깨닫기 전에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평소에 주변 사람과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후회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너무 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저 사람이 하는 변명은 듣고 있으면 화가 난다 하거나 저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짜증난다 라고 느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당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수용이 가능하면 타자 수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에 지각한 자신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지각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런 자신이 싫다라며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은 타인도 동일하게 부정합니다. 분노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개 그 원인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치졸함이나 과거에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나 실패, 과오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해방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인정하는 일이며
상대방과 보다 나은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자기 수용이 가능하면 인간관계가 편해집니다. 미래의 선택권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듣고 화를 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신이 주신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라며 자신을 개선할 기회로 삼을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가령 요즘 살쪘어 라는 말을 듣고 다이어트에 도전하거나 돈도 없어 라는 말을 듣고 직업과 수입을 다시 검토해 보거나 30이 넘었는데 혼자라니 외롭지 않아 라는 말을 듣고 좋은 남자나 여자를 진심으로 찾아보는 등의 선택권은 항상 자신에게 있습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발판으로 삼으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이 인간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준 이유는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현재를 이상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짜증나거나 화나는 일이 있다면 개선의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과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분노를 감사로 바꾸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바로 큰 행복을 손에 넣는 등 크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갚아 줄 테다, 어디 두고 보자 등의 심한 분노에서 시작한 일이라도 잘 풀려서 큰 행복과 큰 성공을 손에 넣으면 이내 분노의 감정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 상대방에게 되돌아보니 이런 행복, 이런 성공을 누리는 것도 그 사람 덕분이다라며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애인에게 차였을 때 당장은 속상하고 화가 나고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영화 배우처럼 멋진 애인이 생기면 분노의 감정은 이내 사라지고 오히려 차인 것에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데 물론 과거에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 견해는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것을 계기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싫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시나리오는 지금부터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비극은 계속되지만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즉, 견해와 행동을 바꾸면 희극이 되고 사랑과 감동의 대역전극도 가능합니다. 괴롭고 힘든 일뿐이라 어두컴컴했던 인생도 견해와 행동을 바꾸면 행복과 사랑으로 넘치는 밝은 인생으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견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지금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 행복하면 과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싫은 과거의 해석은 언제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와 화의 감정을 직시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분노 대신 멋진 성공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